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땅은 진정한 부동산이고, 건물은 등기라고, 아니 통산이라고 생각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했죠. 어제도 제가 가볍게 그냥 부동산은, 진정 부동산은 토지이고, 거기에 있는 건물은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 핸드폰, 자동차 바꾸대기 그런 동산 개념 정도로 생각해라.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토지의 그 위치에 진정한 그 힘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발성을 하는 건데, 자, 오늘 또 봐보면 그 땅이 진정한 부동산이고 건물이 그 통산이라는 생각을 제가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법전에 우리나라는 그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물이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법 체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건데, 한번 다른 각도와 다른 각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코끼리를 정면에서 봤고 측면에서 봤고 뒷면에서 봤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드론을 띄워서 어떻게 합니까? 등에서 한번 면적을 한번 봐보자 이거죠. 그냥 그 정도의 시각을 좀 달리 한다라는 것만 한번 인정해 보시고요. 자, 대한민국은 첫째,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이라는 그 사고방식이고요. 유럽은 어떤 방식이냐면 토지의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거기에 있는 건물은 토지의 부속인 거예요. 부속물.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만 있고 거기에 건물 등기부 두는 게 따로 없어요. 그냥 그 건물에 대한 표기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그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가 있다가 얘가 그 주인이 틀려졌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토지 임차권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틀려져 보다 보니까 경매에 의하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외국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법정지상권이라는 그런 법률 용어가 나올 이유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럼 자, 또 다른 것을 봐 보십시다. 여러분이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여러분은 당신이 타고 다닌 이 소나타, 그랜저, SM3 이런 거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타고 다니죠. 근데 이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다 동산이라고 생각하죠. 머릿속에 이게 다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관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동산으로 봅니다. 모든 법 공부를 하거나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즉 법으로 해서 이거 칭하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차가 가장 많이 끌고 다니는 여러분의 차는 SM3나 SM5, 소나타, 예를 들어서 아반떼 이 정도가 가장 많이 차를 끌고 다니죠. 이게 차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2천에서 3천, 4천이죠. 그런데 시골에 가서 보면 농기계 트랙터가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농기계 트랙터는 통상 한 1억에서 2억, 3억까지 갑니다. 콤바인 이런 게. 근데 이것은 그냥 동산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고 싶다. 가격이 여러분의 차량보다 훨씬 비싼 농기계는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통산 취급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분실하게 되면 찾는 방법도 없습니다. 시골 농가에 가서 트랙터를 훔쳐갔어요. 콤바인을 훔쳐갔어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티코나 이런 거 1,000,000원짜리도 차량 넘버가 있고, 또 거기에 들었었을 때 차량을 등록하면 등록세를 내죠. 취득세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재산세를 내죠. 부동산 같은 경우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차 가격은 지나버리면 계속 뭐 감가상각 해버리니까 자산 가치가 정리해결 되지 않으니까 양도세란 개념 자체가, 이건 동산, 이거는 저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얘기 해볼 수 있는 게, 여러분이 산을 샀어요. 산을 사면 그 산에 있는 나무는 토지의 부속물이죠. 산에 있는 암석은 거기에 부속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동산이 되죠. 동산. 근데 땅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그냥 빼고내면 동산이 되고 붙어 있으면 부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팔 수가 있죠. 팔 수가. 왜냐하면 나무도 우리가 임목사업에 의해서 팔 수도 있고, 그 돌도 채석을 해서 팔 수도 있고, 또는 흙도 뭐 절토를 해서 팔 수도 있고, 좋은 흙 같으면. 그래도 또 뭐 이게 남겠죠. 계속해서 그 토지의 대륙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임목된 등기라는 것을 들어본 게 있을 거예요. 뭐 부동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임목된 등기라는 게 무슨 생소한 용어고 아무런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산에나 어떤 들판에 갔는데 나무가 아주 멋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막 1억도 갈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임목을 등기부 등본에다 쳐서 임목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토지대장에다 임목 등기를 하거든요. 거기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당신이 그 땅을 경매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부속된 다른 땅들은, 임목된 등기되지 않는 땅들은 어떻습니까? 그 토지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 나무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 임목된 등기는 경매로 나오지 않았으면 그 임목된 등기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이 땅을 그 경매로 낙찰 받아왔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죠. 그 지주분이, 그 임목된 등기의 소유자가 계속 거기 놔두겠다면 당신은, 왜냐하면 파서 가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겠죠. 내 땅 사용하니까 지료를 주라. 지료 달라고 하면 뭐 웬만하면은 그분이 파가겠죠. 물론 그 협상의 유치에 따라서 아주 거기다가 빨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사람이 유치에 따라서 지료 조금 주고 나 계속 사용하겠다 해서 버틴다면, 토지주가 다급하면 거꾸로 돈을 주고 나무를 사든지 뭐 비싸게 사든지, 그건 이제 둘이 알아서 할 문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나무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처음 알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되어진 것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골에 가면 보통 토지 한 필지에 2~3천만 원이 삽니다. 집터. 뭐 아무리 비싸게 쳐서 한 좋은 데라 해서 한 1억 잡고, 그 다음에 건물 짓는데 24평이나 뭐 30평 또 뭐 휘황찬란하게 지어도 2억이면 아주 멋지게 지을 겁니다. 그럼 총 한 3억이라고 쳐요. 시골집을, 여기 군 단위에 있는 그런 집들을. 근데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도로에 조그마한 가서 냇가창 있죠? 거기에 있는 다리는 얼마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까요? 다리는 한 2~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근데 이게 구조물이나 뭐 구축물이라고, 공작물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값보다 훨씬 적은 다리는 이제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고 취급을 하겠죠. 이것도 토지에 부착된 구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신안군에 지금 최근에 있는 천사의 다리 뭐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용종도하고 인천을 연결한 용종대교, 뭐 부산에 있는 무슨 대교, 뭐 이순신 대교,
뭐 거제도를 연결한 다리. 이런 거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몇 천억이죠. 조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아닙니다. 공작물이에요. 뭐 구조물이요. 뭐 표현하기. 물론 거기를 관리하는 관청에서 뭐 그 다리를 설계도를 보유하고 있고 만약에 뭐 발생됐을 때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 나라가 어떤 제도로 이것을 부동산으로 정하니까 부동산인 거고 부동산으로 정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아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부착된 농작물 같은 경우는 이건 또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땅에 부착된 것은 다 또 뭐냐면은 그걸 그 토지의 소유자로 다 인정을 해요. 근데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농작물 같은 경우는 또 이상하게 뭐 등기된 바도 없고 뭐 또 아무런 표시도 없는데 실제로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의 소유자죠. 그 판례로 인정해 준 거죠. 그냥 관습법적으로. 거의 물권에 가깝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뭐 경작을 했든 뭐 합법으로 경작했든 다 필요 없이 그냥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일 처음에 다시 돌아와서 등기제도가 유럽에서는 토지 등기가 있고 건물 등기가 없어서 건물은 토지에 부속된 종된 걸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건물 등기가 있고 토지 등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법이 개정된 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나올 때부터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는 유럽처럼 토지와 건물을 합체를 시키죠. 그래서 등기부등본이 한 개로 됩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과 건물이 한꺼번에 표기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신도시에서 보면 보통 시골 같은 데나 군 단위들 보면 토지 등기 따로, 건물 등기 따로 있는 상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광역시 단위나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렇게 큰 데 가서 보시면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크죠. 층수도 막 10층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상가들 봐보면 그 집합 건축물에 관한 상가법에서 거기도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체를 시켜놨죠. 집합 건축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 건물에를 보면은 이게 토지가 우선인지 건물이 우선인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토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토지를 보지도 않아요. 토지 지분은 보지도 않습니다. 아파트가 몇 평인지 건물이 몇 평인지 이걸 중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게 매매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토지 지분을 심지어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집합 건축물에 관한 법률이나 신규 그 아파트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만들어 놓은 아파트들, 30년 이상 됐거나 40년 된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끔씩 보면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경매로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끝이면 여러분은 그냥 빵원인 겁니다. 빵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땅이 한 20억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 한 100억짜리가 있어요. 한 10층 건물, 상가 아니면 빌딩 같은 데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근데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땅 면적은 예를 들어서 한 300평이나 500평 적습니다. 근데 그 위에 500평이 땅짜리 위에 10층이나 12층으로 건물이 상가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섰어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100억도 될 수 있고 150억 될 수 있고 2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내가 건물주가 더 갑인 거 또는 내가 더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땅은 짜잔해 보여요. 그러면
경매로 나왔을 때 우리가 통상의 매매로 하면은 대부분의 토지와 건물이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지만 경매로 되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된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0% 토지 소유자가 이깁니다. 토지의 가치가 10억밖에 안 되고 건물의 가치가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둘 다가 다른 식으로 경매를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토지만 경매를 나오든지 해서 주인이 바뀌어졌다고 쳐봐요. 법정지상권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정지상권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 토지 사유자는 그 법정지상권 인정된 건물주한테 그럼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 땅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료를 내놔라 할 수 있겠죠. 그 지료를 받습니다. 법정지상권이 길어봐야 몇 년이니까? 30년이에요. 30년인데 30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지주가 너 건물 철거해라. 건물 철거해. 그럼 끝이잖아요. 100억짜리 건물 30년 뒤에는 때려 부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그 100억짜리 건물은 뭐죠? 그냥 철근 콘크리트 쓰레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바로 철거해야 됩니다. 바로 철거해야 돼. 그럼 누가 더 힘이 셉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 건물의 이 규모, 건물의 크기, 그 건물의 그런 웅장함에 매료되어서 경매 같은 것도 봐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건물주가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큰 소리 치고 이 땅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하죠. 근데 판사가 때려 부어 라고 판결문을 내려준다고 하면 그때쯤 돼서 판결문 내릴 때쯤에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죠. 자기 건물이 100억이면 어떻게 합니까? 때려 못 붙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땅값을 시세가 10억밖에 안 되는데 20억, 30억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가끔씩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또 법정지상권 인정되더라도 제가 말했죠. 한 30년 하다가 건물을 뺏을 수도 있고, 건물을 지주한테 뺏기는 겁니다. 훨씬 큰 건물이 거꾸로 땅값으로 한 2배, 3배, 4배까지 비싸게 건물주가 땅값을 사가야 되든지 그런 사태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다? 바로 땅이 더 중요하고 건물보다 땅이 더 값이고, 시간 싸움에서 건물은 계속해서 감가상각이 돼서 빵원 처리가 되어지는 거고,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집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죠. 토지에서 화폐가 계속해서 발행되면 어떻습니까? 화폐가 발행되는 그 돈이 땅에는 계속해서 엉거붙어요. 건물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감가상각에서 나갑니다. 마치 아파트가 또는 신규 건물이 분양이 돼서 준공이 떨어지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가면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아파트가 좋아서, 아파트가 레미안이라서, 아파트가 아이파크라서,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이라서, 엄청 좋아서 이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어찌됐든 간에 그 건물 가격은 40분의 1등분해서 계속해서 가격을 하락하는 거고, 여러분의 그 아파트가 내려 깔고 뭉개고 있는 그 땅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 땅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 바라고요. 또 땅은 위치가 좋으면 위치가 더 좋은 거에 따라서 그 오르는 속도가 더 높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땅이 진정한 부동산이고 건물은 좀 동산에 가깝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 땅의 진정한 그 이치의 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